어느 도심에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 옆 작은 공원에 벚꽃이 피어나기 직전. 꽃망울들이 아직 제 몸을 오그리고 있는 4월 초의 일이었다. 이른 아침 6시 반. 서쪽 하늘 끄트머리에는 어제 밤비가 남긴 회색 구름이 천천히 물러나고 있었고, 흙 냄새와 갓핀 꽃 향기가 뒤섞여 아직 차가운 공기 속을 떠돌았다. 공원 화강암 벤치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72세. 이강복. 그는 등이 약간 굽어 있었다. 한때는 꼿꼿했을 그 등이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조금씩 앞으로 숙여진 것이다. 회색 체크 남방 위에 베이지색 등산 조끼를 걸치고 짙은 갈색 등산화를 신은 차림새가 단정했다. 머리카락은 반 이상 백발이었지만 정갈하게 빗어 넘겼고 큼직한 이마에는 주름이 깊이 패어 있었다. 눈매는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두꺼운 손등에는 검버섯이 군데군데 올라왔고 검지 손가락에는 오래된 금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공원 한쪽 귀퉁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접힌 신문지 한 장 하지만 읽은 것 같지 않은 듯. 신문은 그저 두 손이 어디 있을지 모르는 사람처럼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가끔 고개를 드는 시선이 공원 맞은편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간판으로 향해 있었다. 아직 셔터가 내려진 그 간판에는 행복 부동산 중개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이강복의 아내 김순자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71살이었다. 키는 남편보다 10cm쯤 작고 흰 면 원피스 위에 하늘색 얇은 카디건을 걸쳤다. 단발로 자른 흰머리가 귀 뒤로 단정히 넘겨져 있었고 귓불에는 작고 동그란 금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오른쪽 발목을 조금 끌듯 걷는 습관이 있었는데 10년 전 빙판에 넘어져 완전히 낫지 않은 발목 때문이었다. 옅은 분홍 립스틱이 얼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또 나왔어요? 밥도 안 먹고.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무라는 것 같으면서도 걱정이 더 묻어 있었다. 강복은 신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맑은 공기 좀 마시려고. 공기는 집 베란다에서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자는 벤치 한 칸 거리를 두고 앉았다. 둘 사이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놓인 것처럼 딱 그만큼의 거리였다. 공원 앞 골목으로 두부장수 오토바이가 지나갔다. 확성기에서 특유의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는 서울의 오래된 골목 어딘가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이강복과 김순자가 이 동네에 자리 잡은 건 36해 전이었다. 마포구 합정동 30평짜리 연립주택. 당시에는 변두리였던 이 동네가 세월이 흐르면서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서고 주말마다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동네가 됐다. 재개발 이야기도 수년째 이어졌다. 은퇴한 지 3년째인 강복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다. 매달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합쳐 230만 원 남짓이 통장에 들어왔다. 서울에서 노인 둘이 살기에 빠듯하지도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은 액수였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그 생각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강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다. 생각이 아니라 결정이야. 순자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한테는 얘기했어요? 아직이라고요? 이미 알아보기 시작했으면서. 강복은 다시 부동산 간판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내 집이니까 내가 결정해. 그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먼 곳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혀 있었다. 눈물이었다. 아직 흘리지는 않았지만 흘릴 준비가 된 눈물. 공원 화단에 심어진 개나리가 샛노랗게 피어 있었다. 봄을 알리고 있었다. 이강복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됐다. 알람도 없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났다. 35년 공무원 생활이 박아놓은 습관이었다. 이불을 걷어내고 천장을 잠시 바라본 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발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오른쪽 무릎에서 뚜두둑 소리가 났다. 익숙한 소리였다.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늘 낯설었다. 이 얼굴이 자신인지 아버지인지 한순간 헷갈렸다. 아버지도 이 나이에 이런 얼굴이었겠지 싶어서였다. 6시가 되면 아파트 뒷산으로 이어진 산책 코스를 걸었다. 왕복 40분 같은 길을 같은 속도로 매일 같은 얼굴들과 눈인사를 나눴다. 같은 모자를 쓴 70대 여성, 작은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50대 남성, 이어폰을 끼고 빠르게 걷는 젊은 여자. 말을 나누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왠지 허전했다. 돌아와서는 직접 밥을 지었다. 순자의 아침이 강복보다 1시간 늦었기 때문이다. 흰 쌀밥에 된장국,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 그게 강복의 아침이었다. 순자가 일어나면 따로 먹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같이 앉아 먹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은퇴 이후 강복의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건 인터넷 검색이었다. 처음에는 건강 정보를 찾다가 어느 날부터 시골 부동산 매물 검색을 시작했다. 경기도 양평, 충북 제천, 강원도 홍천, 좀 더 멀리는 경기도 통영, 전남 담양.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텃밭을 딸린 시골집, 작은 농과 함께 나오는 농가. 화면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구경이 아니게 됐다. 강복이 전원 생활을 꿈꾸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 뉴스 한 토막이 계기였다. 서울 어느 구의 고독사 통계였다. 혼자 사는 노인이 사흘째 문을 열지 않아 이웃이 신고를 했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는 이야기. 강복은 뉴스를 보는 내내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두렵다기보다는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기분. 아들 이재원이 분가한 지는 12년이 됐다. 경기도 광명시에 살면서 대기업 연구소에 다녔다. 며느리 최서연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손녀 이다은이 이제 11살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명절에는 전화가 왔다. 그리 멀지 않았지만 가깝지도 않았다. 강복은 검색창에 천천히 입력했다. 충청북도 제천 농가 매매 3천만 원대. 화면에 매물들이 줄줄이 떴다. 사진 속 집들은 허름했다. 슬레이트 지붕, 낡은 나무 대문, 무너진 담벼락. 하지만 강복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넓은 마당, 뒷산의 나무들, 파란 하늘. 뭐 봐요? 어느새 순자가 뒤에 서 있었다. 강복은 화면을 닫지 않았다. 매물. 그것도. 순자는 한숨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강복 씨, 우리 나이에 시골 가면 어떻게 살려고요? 병원도 멀고 아들도 멀고. 병원은 도시에서도 멀어. 예약 안 하면 한 달은 기다려. 말을 돌리지 마요.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야. 순자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주방으로 걸어가면서 그릇을 꺼내는 소리만 났다. 딸그락, 딸그락 부드럽지 않은 소리였다. 강복은 다시 화면을 열었다. 이번에는 지도를 켰다. 제천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작은 마을. 지명을 검색해보니 한밤마을이라는 데였다. 주민은 20여 가구 영농조합도 있고 매년 마을 축제도 한다고 나와 있었다.
강복은 그 지도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이강복 선생님이시죠? 저는 행복부동산 강태성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매물에 문의 남기신 거 확인하고 연락드렸습니다. 강복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네, 맞습니다. 문의를 남긴 게 사흘 전이었다. 이미 연락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강태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인중개사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키가 크고 눈이 밝은 편이었다. 입이 빠르고 말이 많았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웃는 얼굴로 합정동 카페에서 강복 앞에 앉았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강태성은 손을 모으며 말을 시작했다. 요즘 전원주택 시장이 진짜 핫해요. 코로나 이후로 귀농 귀촌 수요가 2배로 늘었거든요. 정부에서도 귀농 지원금 드리고 농지 구매 절차도 많이 간소화됐어요. 바로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강복은 커피잔을 쥔 채 말없이 들었다. 제가 딱 맞는 매물이 있어요. 제천 한밤마을 인근이에요. 대지 220평, 건물 50평. 낡긴 했는데 뼈대가 튼튼해요. 수리 조금만 하면 되고 가격도 착해요. 4,800. 강복이 놀라며 10,000원? 네, 4,800만 원이요. 강복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다. 서울 도심 30평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는 시대에 4,800만 원짜리 220평 부지라니 그 괴리가 너무 컸다. 그게 말이 돼요? 시골이라서요. 요즘은 빈집이 많아요. 농림부 자료 보면 전국 시골 빈집이 80만 채가 넘는데요. 정부에서도 빈집 정비 사업 하는데 그 전에 싸게 사는 게 이득이죠. 강태성은 말을 멈추지 않고 정보를 쏟아냈다. 귀농 지원 정책, 농업 직불금, 주택수선 보조금. 강복은 그 말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별해서 듣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복은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매물 사진만 꺼내봤다. 마당에 심을 채소를 상상했다. 고구마, 감자, 가지. 아침 안개가 걷히는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자신을 상상했다. 서울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여유였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박선임이 엘리베이터에서 강복과 마주쳤다. 강복 씨, 요즘 어디 자주 다니세요? 자꾸 보이질 않아서. 좀 다닐 일이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박선임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웃었다. 순자 씨한테 물어봤더니 모르시던데. 집사람이 다 알 필요는 없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복이 먼저 내렸다. 박선임은 혼자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저녁 박선임은 아파트 단지 주민 카톡방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 혹시 우리 동 이강복 어르신 요즘 어디 다니시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순자 씨도 모른다 하시던데 좀 걱정돼서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요즘 몇 번 안 뵀어요. 강복 씨가 부동산 쪽에 자주 가시던데 어제도 봤어요. 혹시 집 팔 생각인가요? 갑자기요? 이 나이에? 소문은 조용하고 빠르게 번졌다. 순자는 그 카톡방 알림을 보고 손이 떨렸다. 자신도 모르는 남편의 행동을 이웃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배신감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으로 가슴이 짓눌렀다. 그날 밤 강복이 침대에 누울 때 순자는 불을 끄지 않고 물었다. 강복 씨, 우리 집 팔려고 해요? 강복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어. 아직이라는 말이 무서워요. 둘 사이에 오래된 침묵이 흐르고 천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아들 이재원에게 전화가 온 건 목요일 저녁이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요. 집 파신다고요? 강복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바꿔들었다. 팔기로 결정한 게 아니야. 알아보는 중이야. 알아보는 것도 말씀 먼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재원의 목소리에 당황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30대 중반에 아직도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습관. 강복은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 어른 취급을 안 한다는 느낌. 재원아, 나는 72살이다.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도 되지 않겠어? 아버지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시골로 가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시려고요? 사람들도 다 시골에서 살아. 아버지, 저 솔직히 말할게요. 부동산 중개사한테 혹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 강복의 표정이 굳었다. 사기? 아니, 그게 아니라. 재원아,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나 35년 동안 공무원 했어. 서류 보는 눈이 있어. 압니다. 아버지 근데 요즘 사기꾼들이 교묘하거든요. 일단 한 번만 같이 가서 볼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강복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 밖을 바라봤다. 한강이 보이는 방향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울 30여 년을 살아온 이 도시. 이재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내 최서연에게 얘기했다. 서연은 저녁 설거지를 멈추고 들었다. 시골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어머니도 반대하신다는데 아버지가 혼자 막 알아보고 계셨대. 중개사는 어디 사람이에요? 합정동 근처 작은 곳이래. 서연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재원 씨 혹시 치매 초기 같은 거 아닐까요? 갑자기 중요한 결정 내리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 보이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재원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아니, 확실한 건 아닌데. 어머니가 모르게 혼자 다니시고 갑자기 재산 처분 같은 거 생각하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재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씨앗처럼 머릿속에 박혔다. 다음 날 그는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요즘 다른 거 없어요? 말씀하시다가 헷갈리신다든가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신다든가.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왜 그걸 물어? 그냥 좀 걱정이 돼서요. 또 다른 침묵이 흐르고 순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도 좀 이상하다 싶긴 해. 무언가를 혼자 오래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물어보면 딱 잘라 말을 안 하고. 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니, 제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전화를 끄는 순자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마당이 없는 아파트 창 밖을 내다봤다. 한강 너머 저 멀리 산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해진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행복 부동산 강태성. 그는 합정동에 사무소를 낸 지 3년이 되었는데 주 수입원은 정상적인 중개 수수료가 아니었다. 그의 방식은 이랬다.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는 노인 고객을 찾는다. 실제 매물보다 2배 이상 높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서를 쓴다. 계약금을 받으면 잠적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동산을 그대로 넘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법적 대응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었다. 강복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강태성은 귀농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상담을 미끼로 고객을 모았다. 강복이 문의를 남겼던 그 사이트도 강태성이 관리하는 곳이었다. 배너에는 노후 귀농 무료 상담, 검증된 매물 제공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태성은 전화 목소리만으로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다. 강복의 말투, 조심스러운 물음,
답이 느린 속도. 그게 신중한 사람의 표시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신중함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강복은 그 사이 강태성을 3번 만났다. 카페에서, 그리고 강태성이 소개한 제천의 한 매물 현장에서. 현장 방문 날은 이른 아침이었다. 강태성이 직접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복 혼자 탔다. 순자는 몸이 좋지 않다며 따라가지 않았는데 거부한 것이었다. 제천 한밤마을 인근 매물은 사진보다 훨씬 허름했다. 지붕 일부가 주저앉아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으며 냄새도 심하게 났다. 오래된 나무와 흙 속에서 스미는 썩은 냄새에 다 쓰러져 내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강태성의 말은 달랐다. 선생님 보세요. 이 부지 위치 뒤로 산이 바로 붙어 있고 앞으로 평지예요. 대지 220평에 이런 위치가 어딨어요. 수리비 500만 원이면 충분하니 제가 아는 업자 소개시켜 드릴게요. 강복은 천천히 마당을 걸었다. 잡초를 밟고 무너진 담벼락을 손으로 만지며 그때 강복의 가슴 속에 있던 무언가가 흔들렸다. 두려움이었다. 아주 작고 오래된 두려움. 하지만 강복은 그 두려움을 무시하기로 했다. 아주 오래된 습관이었다. 계약서는 어떻게 됩니까? 강태성은 웃으며 서류를 꺼냈다. 간단해요.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300만 원 한 달 안에 처리하면 됩니다. 강복은 서류를 받아들고선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강태성은 그가 읽는 동안 계속 말을 이었다. 선생님, 사실 이 매물 다른 분도 관심 있어요. 이번 주 안에 결정 안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말이 문제였다. 이 말이 강복의 신중한 읽기를 멈추게 했다. 500만 원, 그 정도야 지금 당장 낼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었다. 강복은 급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하지만 서명 직전 강복의 시선이 계약서 아랫부분에 작게 인쇄된 조항 하나에 멈췄다. 계약금 반환 불가 조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서류만 가져가겠습니다. 강태성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다. 그러세요. 연락 주세요. 강복은 그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는 마당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뒷산은 분명히 좋았는데 뭔가 찜찜했다. 이재원이 부모님 댁에 찾아온 건 토요일 오전이었다. 최서연도 함께 왔다. 손녀 다은이는 학원이 있다며 오지 않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재원은 집안을 슬쩍 살폈다. 아버지 서재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보였다. 계약서처럼 생긴 종이들. 거실에 앉자마자 서연이 부드럽게 시작했다. 아버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잘 주무세요? 왜 그런 걸 물어? 서연과 재원이 눈을 마주치고는 재원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한테도 얘기 없이 혼자 중개사 만나고 제천까지 혼자 다녀오시고 우리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강복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걱정이라고. 네, 혹시 건강검진 최근에 받으셨어요? 뇌 쪽도요. 그 한마디가 거실에 떨어지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강복은 잠시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치매 같다는 거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 돌리지 마라. 그걸 확인하러 온 거잖아. 순자가 끼어들었다. 강복 씨, 재원이는 걱정돼서. 걱정이면 전화로도 할 수 있지. 일부러 여기까지 온 건 다른 이유야. 강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들어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계약서, 매물사진, 지도, 부동산 관련 프린트물들. 이게 뭔지 알아? 중개사한테 받은 계약서야.
나는 서명 안 했어. 왜냐? 여기 조항이 이상한 것 같아서. 35년 공무원이 서류 못 읽겠냐? 재원은 서류를 받아들어 읽기 시작하다가 이마에 주름이 졌다. 아버지, 이 계약 반환 조건. 이거 좀 이상한데요? 그래, 이상하지. 그래서 안 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아버님은 처음부터 이걸 의심하고 계셨던 건가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재원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뭔가 달라 보였으며 치매가 의심되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아버지, 그럼 지금 이 중개사가 사기꾼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랬으면 계약을 안 했겠지. 그런데 왜 계속 만나고 계세요? 강복이 잠시 침묵하고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서.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순자도 재원도 서연도 강복을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사람이 나한테만 이런 게 아니야. 우리 동네 노인 여러 명이 같은 방식으로 당했어. 이웃 박춘식 씨도 작년에 이런 식으로 500만 원 날렸어. 근데 고소를 못했어. 증거가 없어서. 재원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접근을 한 거야. 계약서까지 받아놨고 다음엔 녹음을 할 거야. 침묵이 무거웠다. 그리고 무거움 속에 다른 것이 섞여 들어왔다. 놀라움이었다. 순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며 울지 않으려고 참는 것이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나한테. 강복은 아내를 바라봤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그 한마디가 오해의 한 겹을 벗겨냈다. 그 주 화요일 강복은 다시 강태성을 만났다. 이번에는 강태성이 추천한 합정동 근처 국밥집이었다. 강복은 약속 장소에 10분 먼저 도착했다. 화장실에 들어가 오른쪽 조끼 안주머니 깊숙이 작은 녹음기를 넣었다. 아들 재원이 사온 것인데 작동 방법도 재원이 가르쳐줬다. 녹음기 버튼을 누르니 빨간 불이 켜졌다. 강복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순댓국으로 골랐다. 강태성이 들어왔다. 낡은 가죽 재킷에 청바지, 평소보다 편한 차림이었다.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오늘 날씨 좋네요. 밥 먼저 먹고 이야기해요. 밥을 먹는 동안 강태성은 아무렇지 않게 이것저것 이야기했다. 서울 부동산 시세, 노후 이민 트렌드, 제천의 요즘 개발 계획. 강복은 들으면서 짧게 맞장구를 쳤다. 밥을 거의 다 먹을 무렵 강복이 먼저 운을 뗐다. 그 계약서 다시 봤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계약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던데 제가 계약하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500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강태성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그게 원래 부동산 계약의 기본 조건이에요. 매도인도 해약 시 배액을 배상하고요. 선생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정식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매물 실제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 강태성의 표정에 순간 무언가가 지나갔다. 그러나 곧 웃음이 돌아왔다. 아, 그건 소액이고 잔금 치르면서 정리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 정도예요.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강태성이 잠시 멈췄다. 선생님,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현장 갔을 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안 하셨어요. 그랬나요? 제가 깜빡했나 봅니다. 어쨌든 문제 없어요. 근저당 2천만 원이 정리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강태성이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렸다. 선생님, 혹시 주변에서 뭔가 들으셨어요? 이 거래 못 믿겠다거나. 아니요. 그냥 여쭤봐서요. 가끔 주변에서 여러 말이 있다 보니.
강태성이 손을 저었다. 어쨌든 이 매물, 이번 주까지예요. 다른 분이 계약금 들고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 먼저 계약하시면 제가 막아드릴 수 있는데, 강복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태성은 명함을 새로 건네며 연락 주세요. 강복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녹음기를 꺼냈다. 불이 꺼져 있었다. 확인해 보니 5분 만에 자동으로 꺼진 것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재원에게 전화했다. 20분치가 없어. 아버지, 설정을 바꿔야 했어요. 다시 가야겠다. 재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같이 가요. 강복은 짧게 대답했다. 혼자 가도 돼. 아버지 혼자 하실 수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에 강복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 오너라. 아주 짧고 작은 화해였다. 다음 날 오전 강복과 재원은 나란히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다. 강복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출력본, 강태성과의 문자 내역, 그리고 짧지만 의미 있는 녹음 파일 조각들. 경제범죄수사팀 담당 형사 최명진이 자료를 훑었다. 어르신, 이거 직접 다 모으셨어요? 네. 언제부터 의심하셨어요? 계약서 처음 받았을 때요. 조항이 이상했어요. 최명진은 자료를 천천히 살피며 입을 열었다. 강태성이라는 사람, 저희가 이미 관련 민원이 2건 접수된 사람이에요. 강복과 재원이 동시에 최명진을 바라봤다. 피해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긴 해요. 근데 이쪽에서 녹음 같은 증거가 없으니까 진행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가 도움이 됩니까? 문자 내역이랑 계약서, 조항은 충분한 시작점이에요. 다음 만남 때 녹음을 제대로 확보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가 다시 만나러 가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공개 장소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강복은 최명진에게 물었다. 이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최명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5건입니다. 실제론 더 많을 수 있어요. 노인분들이 창피하거나 가족한테 야단 맞을까봐 신고를 안 하시거든요. 강복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5명, 어쩌면 그보다 많은 사람들.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재원이 아버지 곁을 걸었다. 아버지, 처음부터 이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알게 되신 거예요? 계약서 받는 날 조항이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그때 기억이 났어. 기억이요? 작년에 박춘식 씨가 그러셨잖아. 이상한 부동산 계약으로 돈을 잃으셨다고. 그때 내가 같이 분하다고 했는데 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했거든. 그게 마음에 걸렸어. 재원은 천천히 걸으며 들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신 거예요? 나한테 먼저 접근했으니까 기회가 생긴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재원은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가 휘었으며 72살의 몸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재원이 어렸을 때 기억하는 아버지와 같았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 아버지, 이걸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내가 말리면 못하니까. 말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재원은 웃으며 조금은 쓸쓸하게. 그건 저도 몰랐겠네요, 아버지. 두 사람은 주차장까지 천천히 걸었다. 봄 햇살이 아스팔트에 기울어지고 있었다. 재원이 차 문을 열어드렸다. 강복은 잠깐 아들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말없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주 금요일 강복은 3번째로 강태성을 만났다.
이번에는 재원이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재원은 아버지와 강태성의 대화가 들릴 만한 거리에 앉아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기다리며 있었다. 강복은 조끼 안주머니 속 녹음기를 이번엔 자동 꺼짐 설정을 해제해 놓았다. 강태성이 들어오며 강복을 보고 웃었다. 선생님, 결정하셨어요? 네, 오늘 결정하려고요. 강태성의 눈빛에는 반가움이 어려 있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다른 분이랑 계약 예정이었는데 제가 막아놨어요. 강복은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 매물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입니까?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자가 이 거래에 동의한 겁니까? 강태성이 잠시 말을 멈췄다. 당연하죠.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장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다음에 가져올게요. 오늘은요? 오늘은 없어요. 강복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강 대표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매물에서 근저당 2천만 원, 위임장 미확인, 계약금 반환 불가 조항. 이게 다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강태성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선생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확인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무슨 말을 들으셨구나. 강태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저?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이 판단하는 거겠죠. 강태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멈췄다. 카페 앞 몇몇 손님들이 쳐다보고 있었다.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강복은 그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최명진 형사는 파일을 들은 뒤 말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주 강태성이 소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날 저녁 강복은 집에 와서 식탁에 조용히 앉았다. 순자가 된장찌개를 올려놓으며 투명스럽게 밥 먹어요. 둘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다. 순자가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강복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 의심해서요.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강복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당연히 의심하지.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대체? 당신이 걱정할까봐.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거 하나 못 나눠요? 강복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다음엔 말할게. 짧은 대화였다. 그러나 그 짧음 속에 오래 쌓인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강태성은 사기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8명으로 늘었으며 모두 60대에서 70대였다. 전원 생활을 꿈꾸던 사람들, 노후를 조용히 보내고 싶었던 사람들. 강복의 이름은 뉴스에 나오지 않았다. 강복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웃 박춘식은 강복이 찾아와 경위를 설명하자 한참 말이 없다가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강복 씨. 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꿈을 꾼 거니까. 박춘식의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당한 게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는데 이게 혼자 당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 말이 강복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2월이 지나고 봄이 다시 돌아왔다. 강복과 순자는 아들 내외와 함께 경기도 양평에 다녀왔다. 재원이 알아본 검증된 농가 체험 마을이었다. 하루짜리 체험이었고 고구마 심기, 마당에서 밥 짓기, 작은 텃밭 만들기. 순자는 모종을 손에 쥐고 흙 속에 심으면서 말했다.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재원이 웃었다. 어머니, 재밌으세요? 그래, 손에 흙 묻으니까 좋네.
강복은 마당 한쪽에서 나무로 만든 낡은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아내의 뒷모습, 며느리가 다은이에게 모종 심는 법을 알려주는 모습, 아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 저 멀리 뒷산에는 연초록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강복은 눈을 감으며 시골집이 꿈이었던 건 진짜였다. 아직도 꿈이지만 그 꿈이 서두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신중함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또 하나, 꿈을 함께 꿔야 한다는 것. 눈을 떴을 때 순자가 곁에 앉아 있었다. 손에 흙이 묻어 있는 채로. 뭐 생각해요? 여기 어때? 여기요? 좋지요. 공기도 좋고. 천천히 알아볼까. 이번엔 둘이. 순자가 조용히 웃었다. 오래전에 본 것 같은 젊은 시절의 웃음이었다. 그래요. 두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흙이 묻은 두 손으로. 마당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울었다. 어디선가 꽃냄새가 실려왔다. 먼 산 위로는 봄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노후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함께, 그리고 천천히.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 허락된 가장 단단한 걸음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 잘하게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혹은 오늘 이야기를 보고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